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민노총의 실체, 그 민낯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주연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박 변호사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을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 본 것은 사실 처음인데 오늘 너무 떨립니다. 예, 너무 반갑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의 대가 박주연 변호사를 만나니까 내가 떨리네요. 아닙니다. 예. 황교안 TV가 훨씬 더 네. 그 아까 보니까 댓글 중에 네. 황교안 그 대표님 또 박주연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본래 7시 반으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제가 지방을 갔다가 오는 중에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는 바람에 8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항상 이렇게 전국을 누비시는데 정말 힘들지 않으십니까? 뭐 힘들긴 하지만 네. 지금 나라 상황이 네. 편하게 집에 앉아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창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하셨고 또 국무총리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 하실 때도 현안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일을 더 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두 분의 멋진 미남 화면이 쫙 찹니다. 나오네요. 그 두 분의 미남이 누굴까 한 분? 아닙니다. 또 저기 보면 젊은 형이시라 건강하시죠? 제 얘기 아닌가요? 황교안 형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애국자십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황교안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박주연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민노총의 실체를 밝히자. 그러니까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댓글들을 한번 읽어가면서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글들. 왜 민노총은 시위 때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라, 뭐 이런 말을 외칠까요? 적의 노동 현장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런 투쟁고를 외칠까요? 지금 이제 그 민노총은 노동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단체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노동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게 뭐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근로자 지위 개선, 그렇습니다. 근로자 환경 개선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노총은 뭔가 이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전에 이제 공안검사하셨을 때 이런 민노총도 담당하시지 않으셨나요? 했었죠. 제가 쟁의행위에 관한 책자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쟁의행위, 근로자들의 건전한 노동 쟁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건 뭐 정부가 나서야죠. 근데 불법 행위가 되면 이건 쟁의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쟁의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그 목적이 노사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석기 석방하라. 이게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관련이 기본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없어서 그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쟁의행위 자체도 아니고 노동 쟁의행위도 아닙니다.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나라의 혁명이 시작되면 통신 관로와 유류 저장 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여서 국가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전략으로 국가 전복 계획을 세웠던 단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섬찟한데 사실상 통진당과 이석기가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민노총과 통진당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민노총이 또 주장하는 건 이석기 석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관련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노총은 통진당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민노총도 통진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한번 읽어보죠. 2014년에 제가 해산시켰던 그 통진당 세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스물스물 민노총으로 기어 들어가서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현재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대 용인 캠퍼스 95학번입니다. 이석기, 저 통진당의 주범 아닙니까? 이석기는 역시 외대 용인 캠퍼스의 82학번이에요. 같이 통진당의 모태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해체된 통진당 세력이 양경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노총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 보면은 민노총에 그 통진당에 한국 외대 출신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경기 동부 지역, 그 남부 쪽에 그 지역이 이제 외대 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통진당 해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게 통진당 잔재가 이렇게 스물스물 한국에 곳곳에 지금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들의 그 약간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우리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해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과정에서 우리가 착안한 것은 하나 뭐냐면, 정당만 명목적으로 해산하면 실체가 남아 있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계속 우리가 입론하기를 이 통진당의 핵심 정치 세력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다 박탈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갔는데 지자체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데 그 당시 살아남았던 자들이 스물스물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나머지 스물스물 들어온다고 하는 그 잔재들도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주에 사드 배치 때 현장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저항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주도하던 사람이 통진당의 중앙위원 출신이라는 거죠. 구석구석에 통진당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통진당은 해산시켰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저해 요소인 통진당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가 그 점을 유념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계속 해볼까요? 아까 결국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 민노총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민노총을 완전히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 또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마트노조 위원장 정민정, 이 사람들도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죠. 저희가 해산시키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킨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경기 동부연합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경기 동부연합이 그냥 좌파 세력의 그냥 척추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솔직히 통진당을 해체시켰지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이런 분들 것까지 다 해체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집단들 해체시켜야 될 건데, 그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지금도 계속 제가 그 소위 잔존 세력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당을 해산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은 또 그런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또 되니까 이것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의 취지에 맞춰서 계속하죠. 근데 오늘 주제는 민노총이니까 민노총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주변의 주사파가 자기네들 세력 유지를 위해서 민노총에 경기 동부연합 세력을 부식시켜서 대정부 투쟁 틀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동의. 예, 저는 하시죠. 요즘에 이재명을 보면서 좀 확실하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최근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도 경기 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야, 도대체 그 근저에 있는 이들이 뿌리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뭐 검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대통령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사람도 더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직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검찰에 근무하면서 공안부에 있으면서 이런 뭐 아주 중요한 간첩 사건들, 준간첩 사건들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뭐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복을 꿈꿨던 이런 불법 정치 집단 민노총 이것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태 중에 아주 못된 행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른 기업 또 다른 근로자가 일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민노총 자기 소속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죠. 불법이죠. 근데 그냥 그 주변을 둘러싸고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막아내고 이래 하니까 기업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앞에 계약을 취소하고 민노총 소속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민노총을 대한민국의 뿌리 뽑는 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성장시키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이제 가장 필요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통진당 해체를 시켰는데 또 한편으로 그 잔재들이 지금 또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 민노총도 해체시키셔야죠. 그래서 우리 뜻을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제 그래 결국은 민노총은 해체가 답입니다. 민노총 해체는 통진당 해산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간첩 수사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간첩 수사가 무력화됐습니다. 너무 솔직히 저는 간첩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그 월북시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탈북자들을 월북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들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또 우리 공안검사를 하셨고 간첩 잡는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과도 많으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조금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간첩이 활기치도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대표님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또 온순하셨던 거 아닙니까? 워낙 신사 같으셔가지고. 천만의 말씀. 제가 이제 89년 90년도에는 전민련이라고 있었어요. 사회 속에 잡혀있는 좌파 세력들 그거 해체시켰고 또 학생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한총련 그것도 해산시켰어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뭐 그런 이제 여러 단체들과 싸웠고 요 얘기 해야 되겠네요. 이거 오늘 민노총 얘기인데 1995년 1992년 2년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 해가지고 간첩 62명을 구속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석희 사건은 동부지역당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4.15 총선 때는 충북 간첩단 사건이 있었어요. 충북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중부 간첩단 사건, 동부 간첩단 사건, 충청 간첩단 사건, 전국에 간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민노총에 들어가서 민노총을 좌경화시키고 있고 종북 좌경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노총이 장악돼서 원래 해야 할 근로 조건의 향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를 외치고 한미동맹 해체를 외치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본래 쟁의행위, 노동쟁의, 법에 정해져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뭐냐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입니다. 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네. 이거를 넘는 정치 파업은 이미 파업이 아닙니다. 네. 그건 파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영권 간섭, 네. 뭐 집단행동 네. 이런 것도 파업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냥 근로자들이 모이면 다 파업이다. 아닙니다. 네. 그 중에는 법에 정한 파업도 있고 불법인 집단행동도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분명히. 대표님, 또 하나 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자유대한호국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오상중 단장이 고발을 정말 많이 하는데 또 고발 대상 중에 하나 주 대상자가 민노총이거든요. 그 인천 쪽에 이제 불법 파업을 하는 그 민노총 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고발을 진행을 했는데 불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불기소가 됐는데 기소유예를 집단적으로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이제 기소유예를 뭐 하는 점도 이해는 또 한편으로 되지만 지금과 같은 이제 불법 파업이 이렇게 앞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 데 있어서 검찰이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상대라서 그런지 얘를 약한 모습을 취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 우파들한테는 기소유예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좌파들, 특히 집단적인 좌파들에 대해서는 좀 약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불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없는데 네. 요즘 하여튼 좌파 정권을 좀 거치면서 검사들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또 이제 우리 정권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람 처벌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종북 좌파는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돌려서 통진당이 그럼 그동안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왔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썼던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5년에 창립된 민노총은 1995년도에 창립됐습니다. 다른 좌파 단체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다른 좌파 단체들 뭐 전대협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은 1990년, 1989년, 90년 전교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는데 민노총은 좀 늦게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범한 이듬해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슈로 해가지고 총파업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노동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출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고 그 얼마 뒤에 1997년에 IMF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민노총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슨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광우병. 맞습니다. 광우병 사태를 선동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민노총의 국회 지부처럼 전략시켜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제가 쓴 것에 대해서 과하다거나 뭐 가볍다거나 의견이 어떻습니까? 압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지금 오늘 되게 제 스스로 무지하다는 생각이 민노총이 창립된 지 좀 오래된 줄 알았는데 95년도에 창립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창립돼서 97년도 IMF를 초래했다고 하면은 그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런 느낌도 그런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네네. 시장경제, 네. 시장경제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민노총이 광우병하고는 아무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죠? 예.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는 네.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만 네. 쟁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노동법의 요건에 맞아야 예. 그게 이제 쟁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맞질 않아요. 그때는 검사를 하고 계셨을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광우병 이거 운동하던 사람들 입건을 검찰에서 거의 그게 하지 가만히 않았죠. 있으면 몇 년도죠? 2007, 8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네. 일부 수사했죠. 일부 했지만 네. 불법에 상응한 이런 조치를 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고검장으로 네. 있을 때인데 네.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뭐 내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내가 후배들에게 이제 뭐 독려는 많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죠. 사실 근데 그 당시 내 송송 구멍타기에 뭐 지금에서야 완전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그 민노총이나 어떤 좌파들이 그 선동하는 구호가 정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말 뭐 사람들이 광우병이 걸릴 것처럼 이렇게 선동이 됐거든요. 실제로 네. 발병한 것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데 우리 근데 검찰에서는 그때 그 당시 검사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거짓 사기 조작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라는 그런 어떤 지성의 그 움직임은 없었었나요? 그 당시에는. 검찰은 늘 증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네네. 좀 후발입니다. 늘 앞서가지 못하고 네. 뒤에 이제 네. 증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움직이고 그거 가지고 예.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광우병 사태에서는 불법에 대한 단속은 했지만 네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런 뭐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이제 맡은 역할이 다른데 네. 앞으로는 이제 검찰도 좀 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극적 사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대표님 제가 느끼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바로 광우병 사태가 맞아요.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화물연대 이 파업 시도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일어났던 이게 막 데자뷰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딱 연상이 돼요. 딱 지금 그런 시점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민심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후퇴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약간의 레임덕이 왔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가? 물러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를테면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대응을 하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저 국내 문제도 그렇지만은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저는 아주 그 적절하게 네. 뭐 누구 또 이걸 강경하게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대통령이시더라도 이제 뭐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밟고 있는 수선이 적절하다는 말씀. 제가 업무 개시 명령 부분에 관해서도 네. 이건 업무 개시 명령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사전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이런 절차들이 이제 네. 사실은 이제 그 불법 집단 행동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는 네. 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경고도 필요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불법 사태가 생기면 초기에 진압하고 네. 이런 거 다 선제 조치라고 말하는데요. 네. 불법과의 타협은 사실상 하면 안 된다는. 안 되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여야 됩니다. 그런데 네. 불법하고 타협하다 보면 네. 법이 세워지지 않겠죠. 네. 법이 안 세워지면 결국 우리 사회가 신뢰를 국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신뢰 못 받으면 결국 투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네. 따로따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네. 법 안 지키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네. 요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요. 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내 편 아닌 근로자들을 약탈하는 파괴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다. 제가 쓴 페이스북에 네. 있는 글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내 편 아닌 근로자들을 약탈한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저는 이제 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제 뭐 MZ 세대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노총은 보니까 취업 특혜를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기 어려운 그것도 아주 고연봉을 받는 기업인데
많은 사람들은 노력해도 못 가는 거를 어떤 특정 민노총의 자녀라고 해서 쉽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예. 반드시 고쳐야 될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그래 하고 싶어서 그래 한 건 아닐 거예요. 압박하고 압력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강성 노조원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MZ 세대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저렇게 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만들어 준다면 정말 우리 정의로운 사회 나가라가 아니죠. 이 점은 나는 사실은 국민들도 좀 분명히 아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애들이고 내 아들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저는 이게 민노총의 폐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나 안 주면 문 닫어. 나 안 주면 저 공사 못해. 이렇게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 또는 수주받은 사람으로서는 빨리 해내야 되니까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계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사실 공갈 협박 아닙니까? 이거? 공갈 협박 깡패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강경하게 강력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원칙이 무너지니까 민노총이 저래 커진 겁니다. 저는 반드시 민노총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한미동맹 파기 뭐 이런 얘기가 말씀드렸죠. 대변인 그 뭐 민노총을 해체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결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형사처벌하고 이제 과태료 이런 그 얘기 제가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박 변호사가 유능하신 분이니까 지금 민노총의 이런 불법들을 보면서 어떤 대처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민노총을 해체시키는 데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강제로 찢을 수는 없겠지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뭐 기소유예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 크게 좀 봐주는 듯한 그런 걸 했는데 엄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없어지고 진정한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때야 좀 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민노총이 해체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좀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할 때 벌금도 좀 세게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과도하게 좀 때려서 이 잘못하면은 가산이 탕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에 참여했던 간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그 불법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체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노총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응징해야 된다.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손해가 뭐 한 16일간 될 때 얼마 정도 지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우선 뭐 짐작으로만 해봐도 몇 천억이 될 것 같아요. 몇 천억. 지금 그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안 돼, 업무 개시 명령이 내린 부분인데 LH공사만 1,400억이라고. 그러니까 몇 천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철강, 석유화학 이런 데는 1조가 넘는다. 맞아요. 1조 2천억, 1조 뭐 17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조 5천억 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손해로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덮지 않았습니까? 과거 일부 기간 정말 과거에는 다 처벌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물러지면서 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의 처벌을 안 했었죠. 문재인 정권은 불법 정권이죠. 처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반대 정치권에 대한 처벌만 하고 불법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손 놓은 그래서 법치 국가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졌던 그런 시대가 문재인 정권 시대입니다. 약간 핀트가 어긋나긴 하지만 그
우파들이 그때 집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께서도 그때 머리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야당 대표 최초로 삭발을 하시고 아스팔트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불법 정권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또 아스팔트에서 하셨는데, 그때 탄압받는 곳은 우파 시위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민주총회 집회를 하면은 걔들은 또 봐줬거든요. 보호. 예. 봐주는 정도의 보호.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정권이었는데 3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거니까 이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그 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민노총이 돈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 저는 좀 솔직히 좀 부러운 게 우파 단체에서는 거의 변호사 비용을 거의 못 받거나 아주 소액만 받거든요. 그런데 민노총은 뭐 법무법인이 여러 개 있고 그 법무법인이 또 민노총한테 돈을 많이 받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서울시나 이런 데 박원순이 막 지원을 또 엄청나게 해줘요. 민변이 또 들어가서 네. 하면서 돈도 벌고. 예. 예. 와,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고 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3조 5천억 현재까지 그 정도 추산되는 거를 그 청구를 해가지고 그들을 거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자파의 돈줄을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야 저는 그 제2의 민노총, 제3의 민노총, 또 제3의 제2의 하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 덧붙인다면 네. 지금은 이제 뭐 일단은 책임을 묻는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럴 적에 네. 주로 간부들 중심으로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소위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 네.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면 네. 간부들뿐만 아니라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해서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불법 파업을 했다고 치면 거기에 동조한 모든 그 불법 근로자들 네네.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간부들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네.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니까 그래요. 네네, 네. 근데 불법행위로 가면 네네. 불법행위는 다 공범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형사처벌을 좀 그쪽 중심으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사소송으로 하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형사소송은 불법행위자 다가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간부들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네. 가담하는 모든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런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 사실 간부 몇몇 처벌을 하면 주로 벌금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또 민노총에서 그 사람 대납을 좀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납을 못하게끔 민노총 이 금고를 고갈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민사소적으로도 또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 조합원이 뭐 전면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노무를 정지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그 노동조합원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조 파업의 불법 파업에 동참을 잘못하면은 개인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가지고 맞습니다. 예, 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겁을 주는 건 아니고 네.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네, 맞습니다. 네. 말을 오해해서 네. 정당히 집행해야 됩니다. 예. 지금 잠깐 이제 뭐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인 뭐 사례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민노총은 눌러주세요. 한번 저기 모니터를 살짝만 한번 눌러주세요. 네. 왜? 약간 흐려 보여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이제 첫째. 네.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점거 농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검찰, 경찰, 정당 당사, 병원, 공공시설 뭐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그 목적 관철을 위해서는 이런 불법 점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뭔가 사실 계획을 짜지 않으면 이렇게 곳곳마다 침투할 수 있을까요? 전 대표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네. 되게 뭐 노동 관서 같은데 여기를 많이 점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 아무데나 막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정치 집회도 그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근로자라고 해서 그냥 눈 감아줘서는 안 된다.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불법 행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노총 조합원들은 채용 박람회장을 점거하고 회사 간부를 위협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채용 박람회장을 점거해서 자기들 일자리를 달아난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까 남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얘기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채용 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자기들 사람 써라. 왜 남의 사람 쓰냐? 이거는 뭐 정말 이기성의 끝판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유성기업이라고 있어요. 유성기업의 상무를 민노총 조합원 10여 명이 집단 폭행을 했어요. 한 1시간 넘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게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깡패죠, 저는. 예, 깡패나 아니면 정말 간첩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사실 좀 법 집행을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일단 무조건 구속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대표님 그 검사 시절이나 아니면 대표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 사람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불법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준다. 가벼운 거는 가볍게 하지만 엄한 것을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나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물건을 집어던져서 주주총회를 방해했다. 이게 유성기업 사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주총을 방해한 거예요.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산 현대차 협력사 사장을 1시간 넘게 가두고 위협하고 또 집기를 파손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참 뭐 얼핏 들어봤는데 뭐 구속이 지금 안 됐잖아요. 이 부분. 유성기업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지금 현대 아산. 아산에서. 근데 지금 오늘 대표님 오늘 그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국정원이 지금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이런 걸 해체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 치게끔 또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이 우리나라 사법부 특히 판사들이 지금 이 민노총의 해악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시를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정교조 해체를 시키려고 했다 국정원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노총하고 정교조 등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민노총의 그 조폭 같은 행태에 대해서 영장을 제대로 치지 않는 이런 걸 보면은 좀 화가 나거든요. 이 판사들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판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자리에 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원이 종전의 객관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법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죠. 2017년 11월 23일에는 마포대교를 불법 점검했어요. 민노총 건설연맹, 뭐 건설근로자, 건설연맹의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불법적이면 네. 역시 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건 그를 넘어가지고 아예 마포 대교를 불법 점거했었어요. 예. 제가 여기도 가봤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예. 이때는 2017년 11월 23일이면 이때는 내가 변호사 때네. 아, 네. 아닌데 이때는 네, 이때는 네.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 5월 9일까지 제가 검사장 맡은 2017년인데. 예. 검사장이 대표님께서 2007년 아직도 안 됐구나. 아니요. 2017년입니다, 대표님. 2017년. 맞아요. 2017년이면 대표님께서 고난 대행을 끝내. 그래. 네. 시기 내가 좀 요새 시기에 약해요. 예. 그다음에 2007년을 착각하셨나 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 2013년 4월 5일, 2018년 4월 5일 네.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 조합원 50여 명이 네. 사장실을 무단 점거해서 네. 집기를 파손했다. 네. 뭐 이래서 이제 이걸로 사법 처리했던 그런 네.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자가 사장실을 들어가서 말로 한 게 아니라 뭐 집기를 막 파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참, 삼척 동자도 알 일들을 너무 저는 이 행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근로조건의 개선 지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폭력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수단 방법이 적합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민노총은 목적도 문제지만 수단 방법도 정말 뭐 파괴적인 그런 맞습니다. 건데 도대체 이들한테 이런 지침을 내리는 자들이 누군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표님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민노총에 지금 네. 통진당 잔존식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통진당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네. 소위 밀봉 교육 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하면서 통진당만 결국은 다 북한하고 연결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부. 금속노조는 민노총 금속노조는 여기도 끼어들고 저기도 끼어들고 기관마다 다 끼어들고 있네요. 약간 선봉대 역할을 하는 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지회 노조원이 포스코 인재창조원 직원을 폭행하고 서류를 탈취했다.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서류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일어난 일들이네요. 2018년 9월 23일.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후견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굴까요? 문재인.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또 2019년 3월 13일 민노총 여기도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 노조원들이 거제시장실 이건 지자체 단체장실을 또 점거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응접실, 탁자 뭐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거제시가 대우조선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 마음에 안 맞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저 시점은 지금 거제시장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다음이죠. 2019년이면. 그렇죠. 그때 제가 거제 출신이라서 아는데 여기 민주당 출신의 거제시장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거제시장실을 난입을 하네요. 그러니까 파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에 배치된다. 그런 말 공격. 거제 출신입니까? 네네네네. 오히려 자기 아래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병광용이라고 하네요. 병광용. 또 벌써 다 드러납니다. 거제시장. 2019년 4월 2일, 3일 있었던 건데 한노위의 소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과정에서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놓고 위원장인 김영환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한마디로 무법천지인데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근데 참 문재인 정권 때는 정말 완전 안하무인했네요. 완전히 법 위에 민노총이 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뭐 정권이 자기들 편이다. 네. 그러니까 뭐 예. 불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패를 뭐 전국 곳곳에서 피웠네요. 예. 아까 아산 현대차 얘기는 이제 했고요. 또 새로운 유형으로는 주총장도 이제 들어가서 네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 관련해서 네네. 회사 분할 이거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게 아니죠. 예, 경영에 관한 예,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노동법에 보면 네. 경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건 네.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네. 또 그런 거 벌어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현장이 불법 현장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회사 분할 관련해서 주총장을 집중적으로 점거하고 방해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주총을 못 열게 하겠다는 것이죠. 주총장을 막아가지고 주총을 못 하게 되면 소위 기업이 정상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럼 시장 경제가 흔들리겠죠. 이게 결국 다 뿌리가 다 같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이 그 민노총의 현황과 정권 압박 실태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보고 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그 불법 사례들이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도 갖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썼던 페이스북 글 몇 개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그동안 입으로는 농민과 빈민과 민중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경제를 망쳤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을 약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죠.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들에게는 협박과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같은 동료라고 하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들의 행태를 생각하면은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악덕 귀족노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덕 귀족노조 아니겠습니까? 귀족이란 표현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표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중 정치 투쟁을 선동하는 민노총 이미 합법 노조가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노조는 노동 조건의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노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것은 노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하는 파업은 파업이 아니라 불법행위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오히려 정치 조직일 뿐이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 집단이다. 국민 여러분도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집단 행동은 다 쟁행이고 적법하다. 그거 아닙니다. 우선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쟁행이라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집단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이 불법적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어긋나면 이미 이제 그 노조 쟁행위가 아니고 노동쟁행위가 아니고 불법행위라는 거죠. 이 점을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정치 파업은 말은 파업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파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파업이라는 말이 파업이지만 실제로는 파업이 아니다. 이걸 좀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반발해서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수단이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거든요. 그것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극한 투쟁으로 변질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네네. 극한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는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조의 불법 폭력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 제가 쓴 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타협하고 양보하면 그 일이 반복됩니다. 예. 어려워도 처음에 막으면 반복하기가 어렵죠. 아까 누가 썼네요. 악덕 마귀 노조라네. 마귀. 귀족 노조가 아니라 마귀 노조다. 마귀 노조. 예. 역시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려고. 저는 훌리건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 노랑봉투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그 야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간 노란 봉투가 아니라 빨간 봉투법 같아요. 네. 저는 대표님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또 뭐 해임 건의안처럼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근데 요즘에 제가 어제 소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검수완박을 보면 사회적 참사와 선거 수사를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문재인 그 임기 만료 전에 통과시켰거든요. 마치 이제 선거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그 법을 통과시켰고, 또 한편으로 불문가지 아닙니까? 사회적 참사를 또 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또 배제를 했는데, 최근에 노정희에 대해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그 불송치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인 신분인 사람들은 여기에 이의 신청을 또 할 수도 없거든요. 마치 보면은 뭔가 계획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랑봉투법 이것도 역시 보면 이 파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들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서워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와 동시에 이들이 지갑, 계좌나 이런 데를 압류를 시켜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돈줄을 철저히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당한 쟁행을 하고 이런 것이야 당연히 보장해 줘야죠. 근데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 이미 지금 이제 민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도 훨씬 너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노총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뭐 이런 들판이나 정원에 좋은 식물이 자라면 계속 키워야 되겠지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면 좋은 식물이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조건, 지위나 이런 향상을 위한 좋은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조합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잡초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그 씨앗조차도 지금 거의 잡초에 짓밟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거하는 작업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법을 방치해서는 그저 뉴욕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위 이제 지하철 미국의 지하철이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렇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시장이 이걸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방치한 데는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게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단 말이죠. 이제 집 주인이 그걸 그냥 수리하기 싫어서 그냥 방치했단 말이죠. 나중에 그 유리창 깨지니까 그 밑에 이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유리창 깨진다니까 좀 시원찮게 본 거죠. 그래서 쓰레기들이 모이니까 그다음에 저 불량배들이 모이고, 불량배들이 모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오기 어려운 이런 데 돼버렸어요.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진 것 있으면 네. 정말 촘촘하게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네. 그냥 퍼뜨려 놓으면 그럼 어떤 질환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좀 그런 작업을 좀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그리고 대표님 요즘에 무슨 손끝 운동 같은 걸 하시던데. 예. 지금 이제 네. 손끝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쭉 모이는 네네. 이런 것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아마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네. 15만 명. 지금 15만 명이요? 15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요새 3일 동안은 네. 연달아서 막 5만 명씩 넘어가고 있어요. 예. 저 5만 명으로 들었는데 15만 명이에요. 5만이 아니고 15만. 와,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민노총 해체를 위한 손끝 운동인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민노총을 해산하라. 네. 이것을 이제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네. 국민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면 네. 전화 한 통 걸어주십시오. 그래갖고 1588 뭐 지금 제 잊어버렸네. 아마 우리 그 스패너님이 해주실 거. 1577 네. 1483. 아니요, 1877. 1877 1483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네네.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네. 15만 2,001명이랍니다. 엄청나네요. 이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한다는 사실은 네. 이것은 국민의 분노를 예. 의미하는 거죠. 와, 뭐 노란 봉투법은 사실 통과는 안 되겠죠, 대표님? 법률로. 대표님 만약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래요. 예. 하죠. 예. 와, 그 순식간에 이렇게 15만이 됐는데 이 15만을 사실상 뭐 예를 들면 민노총 해체 국민운동본부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뜻을 더 모아주시면 네. 민노총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네네네. 내 뱃속 챙기는 정당이 그런 네. 그 단체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아가야 될 텐데 네. 우리 이제 법으로는 해산 절차가 아직 네. 잘 구비가 안 돼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 피해가 빨리 종식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 제가 민노총 해체하자고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우리가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죠. 아까 네. 우리 네. 박주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도 하고 네. 또 과태료도 물고 네. 모든 총체적인 대응을 해서 네. 통진당 해산하듯이 네. 우리 민노총도 이제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15만을 넘으면 100만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뭐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민노총으로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손해를 입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만으로는 하고 싶지만 또 자칫 뭐 대규모 집단 소송을 했을 때 패소를 하는 경우에 민노총한테 소송 비용을 물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으로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제 욕구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대표, 우리 한교안 대표님, 뭐 아니면 어떤 본부 운동 뭐 예를 들면 민노총 해체 국민운동본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열의를 모아주시고 또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아마 민노총의 재정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그 민노총 간부들이 재정도 고갈시키고 이제 저 민노총이 불법행위에 가담을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설 땅이 없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캠프에서는 네. 민노총으로 인해 민노총의 불법 집단 행동이라든지 민노총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고를 해주십시오. 네. 신고센터를 지금 열어놓았습니다. 네, 네. 많이들 오셔서 불법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싸우는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네네. 약속된 시간이 네네. 다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그 민노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현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렇게 또 대표님과 정말 뭐 적극적으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되게 또 뭔가 되게 뭐랄까 되게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현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의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우리 교환이 형보다는 황사부라고 하거든요. 황사부. 왜냐하면 대표님의 많은 장점들 그리고 그 국정 경험이나 인생 경험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종종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황사부님, 우리 한교안 대표님의 많은 그 훌륭한 역량을 좀 고루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과 종종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